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와 연준 인사들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 등으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소비와 주택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이전보다 하락했다는 소식이 증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한 연준 인사들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덜어주는 발언을 잇따라 한 것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77% 오르며 6거래일 만에 15,000선을 회복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2%, 0.76%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3일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 경제 지표 개선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로존 6월 경기 기대 지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고용과 주택 지표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영국은 1.26%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63%, 0.97% 상승 마감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시기는 특정 시기가 아니라 경제 전망에 의존한다며 성장과 노동시장의 모멘텀이 연준 전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3차 양적 완화는 버냉키 의장이 제시한 시한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은 규모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포웰 연준 이사 역시 연준의 자산 매입은 성장세가 유지되면 올 하반기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며 매입 규모 축소는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시장이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에 과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34만 6천 건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9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2주일 전에 35만 5천 건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34만 5천 건이었던 시장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추세적인 청구 건수도 일주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4주일 이동평균 건수도 전주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가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월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6.7% 상승한 112.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1.0% 상승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며 주택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연준의 출구 전략 우려로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장기 모기지 금리가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주택 경기가 감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4.46%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는 한 주 만에 0.53%포인트 뛴 것입니다. 주간 금리 상승폭은 지난 1987년 이후 무려 26년 만에 가장 큰 것이고 금리 수준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호황을 보이고 있는 미국 주택 경기가 다소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달러 강세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 전자거래에서 전거래일보다 0.2% 하락한 온스당 1,227달러에 체결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특히 장 마감 후 전자거래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2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지난주 버냉키 쇼크로 약 100달러나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중국의 신용경색과 연준 우려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간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거의 3%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800을, 코스닥 지수가 500을 다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집중해주면서 삼성전자가 6%대로 급등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IT 부품주들이 약진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발표됐었던 그리고 유럽 쪽에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가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다시 15,000선을 회복한 상황인데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장에서 국내 증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좋았고요. 연준 위원들이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도 시장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상승세로 계속적으로 항상 랠리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지난 주에 15,000선을 깨면서 굉장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부분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FRB 인사들이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축소에 대한 아직까지 그 시기상조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또 지지에 대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일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14.35포인트, 0.77% 상승하면서 15,024.49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9.94포인트, 0.62% 오르면서 1,613.2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76% 상승하면서 3,401.8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택 지표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러한 좀 지지 발언 그리고 경제 지표 특히 어제 같은 주택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경제 지표 뉴욕 증시 상승세도 어떻게 힘을 실어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유럽 재무장관 회의 내용도 좀 나왔는데 은행 정리 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 모두 좋은 성적이었다고 하는데 고용, 주택, 소비 지표가 나왔다고 해요. 어느 정도 개선됐나요? 네, 우선은 가장 크게 좀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주택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하는 미결대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해서 6.75%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역시 예상치가 한 5.5에서 5.75 정도 사이였는데 6.75%로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은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미결 그런 주택 매매 같은 경우가 2010년 4월 이후에 최대 증가율을 그냥 기록했던 부분입니다. 이 6.75%라는 그 부분이. 근데 우선은 이렇게 미결 그런 주택 매매가 어떻게 보면은 주택 구매에 앞서서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건수를 지켜온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계속 좀 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계약을 좀 서두르는 면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10년 4월 이후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경제지표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해서 9천 건 정도 감소한 34만 6천 건을 짓게 됐는데 역시 예상치가 34만 5천 건이었는데 약간 모자르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한 결과가 나오면서 증시에는 큰 부담은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또 개인 소비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역시 0.3%도 기록하면서 4월에 11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했던 소비 기록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는 또 긍정적으로 전부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달 400달러 선이 무너졌던 애플이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를 2차 특허 소송 대상에 넣을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그 애플이 낸 갤럭시 S4의 소송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 기각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08% 하락하면서 393.78달러로 거래를 마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 400달러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우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특허 소송에 대한 기각 얘기까지 나와지면서 좀 애플에 대해서 타격이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애플 같은 경우에 그동안 2차 소송 대상 품목이 제품군을 10개로 줄일 것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 요구였는데 2차 본안 소송이 어떻게 보면은 배심원 쪽에서 판결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다른 제품을 빼는 조건으로 갤럭시 S4를 소송 대상으로 좀 늘려고 한 시도를 좀 보여주었는데 법원은 이번을 기각을 했고 다음에 다른 소송을 제기하라고 약간 권유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소송 자체가 기각됐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좀 해결됐으면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그런 갤럭시 S4에 또 별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홍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 발언 이후 꼭 이제 일주일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머징 마켓 어느 정도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 일단 충격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코스피도 한 3% 가깝게 급등을 해줬었고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이제 늦어졌는데요. 예. 이번 주 초에 중국의 신용 경색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복원력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5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1차적인 이머징 마켓의 충격은 이제 거의 흡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구 전략의 대강의 윤곽을 버냉키 의장이 제시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은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버냉키 의장의 이 발언이 지진이었다고 한다면 신용경색 문제가 불거진 이번 주 초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 이런 부분은 여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좀 올랐었는데요. 역시 이제 중국의 상하이 선전 CS300 지수나 그 다음에 낙폭이 컸던 상하이 지수는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이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가 그나마 좀 복원력이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보다 부진했던 부분은 역시 중국의 신용 경색 문제와 2분기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교육 규모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에 많이 망라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복원력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20일 날 출구 전략의 대강의 윤곽을 제시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의 불확실성이 거치게 되면
무분별한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출 현상도 진정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적인 충격은 이제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세도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빌 그로스 핌코 회장도 앞으로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계속 그 버냉키 의장인 기자회견 그 직후에도 그 강세 쪽에 채권의 강세 쪽에 베팅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21일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1.93%였습니다. 오늘 2.49%까지 이제 다소 이제 떨어졌고요. 주중에는 2.67%까지 올랐습니다만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시장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핑코의 빌 그로스 회장은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 직후에도 채권 가격 하락의 베팅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채권 투자가들에게 동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빌 그로스가 트라우마, 상처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2차 QE가 종료된 이후에 이와 같이 미국의 채권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것을 미리 예견하고 미 국채를 모조리 몽땅 팔아치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미 채권 가격이 그래도 안전자산으로의 매력도가 남아있을 것이다. 블랙록의 채권 담당 총책임자인 릭 리더와 그 대결 국면이 있었는데요. 채권 가격은 강세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비싼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면서 채권 수익률 면에서 핑코의 토탈 리턴 펀드가 마이너스 4.9%를 기록하는 등 아주 굴욕적인 내용을 가졌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그 현재의 빌 그로스가 미 채권 국채 수익률이 강세 쪽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머징 마켓도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여전히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금 가격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장중에는 $1,200 선도 무너졌다고 해요. 은 가격으로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불안한 것이 이제 상품 시장인데요. 상품 시장의 안정을 못 찾으면 이것이 이제 도리어 또 자산 시장의 또 그 화살로 그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금 가격이 오늘 장중에 $1,200 온스당 $1,200가 무너졌습니다. 장중에 $1,198 90센트까지도 밀렸는데요. 종가는 $1,211 60센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올해 장중에는 28%가 낙폭이 있었고요. 올해 그 낙폭으로 보면 27.68%가 이제 떨어진 수치입니다. 금 가격이 올해는 그 속절없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달러가 강세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 출구 전략의 대강의 윤곽이 펼쳐지면서 금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고 지난주 소시에테 제너럴은 올해 금 가격을 $1,375에서 $1,200로 하향을 했고요. UBS도 향후 12개월간의 금 가격의 전망을 $1,050로 내리는 등 금 가격의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은 가격도 $2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면 2차 충격이 은 가격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는 또 EU 재무장관 지난번 회의에서 불발됐었던 부실은행 구제 방안이 타결을 봤었죠. 합의를 봤죠. 그렇습니다. 지난 EU 재무장관 회의 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빨리 매듭이 됐습니다. 채권자와 예금자들이 부실은행 부채의 8%를 부담하기로 했고 해당 회원국 정부는 최대 부실 부담을 5%까지 분담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이 예금자 손실 분담을 강해야 된다는 강행 쪽에 이제 그 방점을 뒀고요. 프랑스가
예금 인출, 뱅크런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계속 호소를 했지만 절충안을 좀 찾았고요. 청년 실업 문제, 자금도 60억 유로 정도를 책정하는데 어느 정도 현재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또한 들어온 소식은 EU 의회에서 EU 집행부가 제출했던 7년 중기 예산안 9,660억 유로 이 내용도 일단 통과를 시키는 분위기가 나온 점, 이런 점은 좀 진전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교환했었죠.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공중파 텔레비전이나 네. 뭐 다 보셨겠죠. 네. 공동성명 그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또 신경을 많이 중국에서 쓰는 모양입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과 만찬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리커창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장더장 위원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다시 확인을 했고요.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한중 FTA 1차 협의만 있었고 진전이 없었는데요. 협상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7월 3일 날 만기 예정은 한일 통화 수합이 이제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현재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대신 중국 위안화와 수합 협정을 연장을 했습니다. 560억 달러 내년 10월 만료인데요. 이를 2017년 10월까지 넉넉히 가져가는데 합의를 봤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번 중국 방문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TV를 시청하면서 부분은 북한이 굉장히 좀 날카로워질 것이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중국과 한국과의 현재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의구심을 들 정도였는데요. 어제 아베 총리도 그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좀 몸이 단 그런 흐름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 중국과 한국이 대화 창구를 적극적으로 열고 있다는 측면은 국내 증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떨어뜨리는데 아주 톡톡히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안 문화 중심지인 시안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현지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중국의 새 공장 부지 최종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현재 방문 중인 중간쯤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그 수준 모멘텀이나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 종목들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차트를 분석하면서 차트 미인주까지 발굴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모처럼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830선까지 올라왔는데 3% 가까이 급등했고요. 외국인 쪽에서 오랜만에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좀 정리를 해보자면 1800선 아래로 내려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차트로 본다면 이번 주 지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차트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 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지금 구간에서 어떤 기술적인 특징을 좀 찾기보다는 깨졌던 차트 흐름이 정상,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좀 두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차적으로 20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그리고 1900포인트 일시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한번 2차 급락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급락이 얼마만큼 제자리를 찾아갈 것인가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과했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화면에서 봐야 될 부분이 190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서 발생한 이 두 개의 갭을 얼마만큼 빨리 메꾸느냐가 이번 다음 주에 어떤 키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1840포인트 부분의 갭을 이제 빠르게 좀 메꾸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갭 구간인 이 1880포인트를 얼마만큼 빨리 회복을 하느냐가 이번 주에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갭 구간 188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1선과 주가가 지수가 다시 한번 만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시장이 좀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주는 21선과 그리고 1880포인트가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8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을 한번 돌아가 보게 된다면 양적 완화를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양적 완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된다면은 여기까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더 이상 하락을 하게 된다면 리먼 사태와 같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깨질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중요 지수 포인트는 1880포인트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좀 동반적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585포인트에서 480포인트까지 100포인트가 넘는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보셔야 될 부분이 241선, 즉 장기 추세를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하락이 아닌 상승 쪽으로 신뢰를 빨리 만들어 가냐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1선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달에 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2월 달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 241선을 520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여기를 얼마만큼 빨리 회복을 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52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이전에 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좀 저항이 됐었던 구간인 540포인트까지의 어떤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0포인트를 회복했을 경우에는 540포인트까지의 추가적인 좀 반등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520포인트를 기술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5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88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20포인트를 중요 지수 포인트를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갭으로 뚫렸던 1880선, 21선이 놓여있는 부근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까지 회복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네, 코스닥은 520선 회복 여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코스피와 코스닥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꿋꿋하게 좋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나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9종목 같은 경우는 신성통상, 그리고 현대모비스, 경인양행, 그리고 AMP, 화일약품, 그리고 윈스테크넷 이렇게 한번 좀 꼽아보고 싶고요. 배드 같은 경우에는 한솔재지, 재룡산업, 위지트, 한샘, 무하게 이렇게 꼽아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동반적으로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급락으로 인해서 차트가 무너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서 좀 기술적인 특징을 참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조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종목보다 꼽아봤어요. 그 중에서 한번 9종목으로 볼 만한 종목은 일단 현대모비스, AMP, 윈스테크넷 이렇게 한 3종목을 차트 순서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봉 차트, 어떤 장기적인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리가 현대모비스는 26만 원입니다. 자, 작년 2011년 3월 달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줬던 자리죠. 그리고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4월 달 이후에 절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강력하게 저가 매수 깨지지만 않는다면 강력한 저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스권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 박스권 대응은 높게는 3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분기 자동차 섹터 실적이 좀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면서 자동차 섹터가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박스권 하단 26만 원 지지받았기 때문에 32만 원까지의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AMP입니다. 자, AMP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로 좀 볼 건데요. AMP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짚어볼 가격대가 1,200원 정도 가격대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긴 가격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거래는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악성 매도 물량을 다 털어내고 갭 상승 시도하게 되면서 강력하게 1,200원 자리를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다시 1,200원을 지지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반등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1,200원 자리가 강력하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고점까지 어떤 반등 노려보셔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윈스테크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추세가 가격 조정이 나왔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인 121선을 지켜주게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장기 추세가 깨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키포인트로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AMP는 전고점 부근까지면 1,700원까지 대응 가능하겠다 보시는 거겠고요. 윈스테크넷은 어느 정도로 반등 강도 예상하시는지요? 네, 윈스테크넷은 오늘 추천 종목이라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트 흐름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빨리 윈스테크넷 얘기를 들어봐야 하니까 좀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네, 예. 일단 한솔제지, 한샘 그리고 위지트 세 종목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솔제지 같은 경우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21선입니다.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21선과 5일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추세가 꺾여버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21선이 저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까지 이탈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반등을 추더라도 다시 한번 21선이 저항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고요. 한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상승 추세가 이제는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0선 저항,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딴 거 없습니다. 1,700원에서 이렇게 3번이나 윗골을 달면서 저항을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700원이 넘사벽이 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가 무너졌던 부분들이 접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줄 때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반등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윈스테크넷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네, 어떤 그 보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테마적인 글썩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일단 테마 쪽보다는 실적이 좀 반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도스라든지 그 침입 방지 시스템 분야에서 업계 경쟁력의 1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쪽의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ISP라는 일본 통신사업 1위 업체에 어떤 다른 외국 기업들을 제치고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계속해서 납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본 쪽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실적도 작년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올해는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쪽 같은 경우는 LTE 보급 확대로 인해서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인한 어떤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12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장기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올봉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누가 보다 우상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일봉 차트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격 조정이지만은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5개월선을 지지받고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기간의 매수가 마찬가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수급적인 특징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략만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25,500원에서 2만 청도 가격권 사이에서 매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전고점 돌파하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가져가겠지만 전고점인 23,000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있는 18,500원에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 확실한 지지라인이 확인됐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수급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차트 미인주로 오늘은 윈스테크넷 발굴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지금 가격에서 접근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이 25,000원이었나요?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이슈앤 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드디어 한중 정상이 한자리에서 모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중 FTA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하던데요.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미래비전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중 정상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또 6자 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 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경제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리티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평가하고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경제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경제 통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경제 민주화 속도 조절 방침도 공식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볼게요. 네. 그 정부가 어제 올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민주화 속도의 조절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하면서 하반기 중 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의 완급을 조절해서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석됐다고 보면 올해 하반기 성장률 3% 그리고 내년 4%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발전시설과 사회 간접자본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5천억 원 늘리고 선투자 등의 민간 지원을 활용해서 SOC 부분 투자를 2천억 원 더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민간 투자를 3천억 원 더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초미의 관심사인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한다고 속도 조절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제재 수위를 입법 과정에서 대폭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최대 20조 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 인수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채 신속 인수제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 회사채 신속 인수제는 회사채 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될 때 처방하는 시장 보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생 가능하지만 회사채 만기가 집중된 기업이 사모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이를 신속히 인수하는 제도인데요. 과거 2000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조 원씩 보증재원을 마련해서 이를 기반으로 20조 원 규모의 신속 인수제를 추진하는데요.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의 회사채 정상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신용평가 등급 BB에 해당하면서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은 취합업종의 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해운과 조선 그리고 일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중견그룹이 지원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39조 5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 늘었지만 최근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발행이 힘들자 상환 위험이 커진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미국 등이 특정 기업을 보조한다며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대상을 넓힐 계획인데요. 당정은 이와 함께 중소, 중견기업의 기업난 자금 완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채 신속 인수제가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급등다운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 가까이, 코스닥도 4% 가까이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한 주 돌아보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한 주였나 싶습니다. 지난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오늘장 흐름도 한번 전망해 볼게요. 예. 일단은 먼저 이제 금주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이제 그 차트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소가 시작을 할 때 1821포인트로 시작해가지고 장중 체중 저점이 1770 그리고 전일 종가가 1834포인트. 일단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는 전체적으로 내려왔다가 결국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주봉상의 차트로는 양봉이 지금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523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478포인트까지 빠졌었죠. 굉장히 장중에 깊었었는데 결국 종가는 512포인트. 일단 주봉상으로 일단 봤었을 때는 지금 추세대 중기 추세대에는 지금 걸려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이 오랜 기준선이 되는 게 이제 470, 80 정도의 하단과 530, 40포인트 상단의 중간 정도에 지금 걸려져 있는 50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만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이탈이라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어제 상승폭 정도가 유지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이번 주에 차트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이 많은 이 난리들이 났었냐? 결국 이거는 계속적으로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는 얘기지만 결국 G2발 악재,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하고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그러니까 위험 확대, 이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을 강타를 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확대된 시점에 대부분 거래소가 저점을 찍었고 코스닥이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 미국 역시도 장중에 좀 낙폭들이 커지는 이런 상태에서 확대 국면에서 지수의 저점 그리고 그게 완화되는 시점에서 지수가 반등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전일 지수의 반등에서 나타난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을 가장 악화시켰던 부분이 삼성전자라는 부분하고 파생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가장 크게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들이 좀 나왔다는 것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신용경색 유로라든지 G2발 악재가 일부 해소돼 가는 과정에서 어제는 말고 전전일 정도에는 지수가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매도를 치면서 지수를 상승하는 걸 막아버렸던 거죠, 거꾸로.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이 막아놨던 물량들이 도저히 어떻게 다시 상황들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매도했던 선물 물량들을 환매수하면서 일종의 손절매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도 이제 콜 매수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장중에 결국 이제 장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선물과 옵션의 매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반등폭도 커지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최소한 최근에 나타났던 부정적인 요소들의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주식시장만이 개선됐던 것은 아니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나타났던 게 이제 뭐 환율 같은 게 이제 1150 이하로 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거의 3%대를 바라보는 2.9%까지 많이 올라오다가 결국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고, 국내 시장 역시도 전체적으로 채권금리들이 안정 찾고 여러 가지 금융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주식 시장들이 안정을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나고 보니까 지나갔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만이 그냥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번 크게 큰 어떤 고통을 좀 받았던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좀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상승폭이,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상승폭 정도를 신뢰하고 막아줄 수 있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은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만약에 어제 다시 미국 쪽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면 다시금 파생 쪽과 삼성전자가 연결된 혼란 구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은 전일 지수의 미국 증시의 상승은 최소한 국내 증시의 상승폭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오늘 또 어제와 같은 상승세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단기 반등에 대한 저항 구간들에 지금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가 전일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늘까지 상승폭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대한 낙폭과대 종목의 순환 상승을,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지지를 결국 낙폭과대 쪽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낙폭과대의 순환성 상승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금일장은 동반 상승 가능성보다는 차별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쪽에서 장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더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장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 선방하지 않을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화계가 밀부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